저는 전남대학교 동물자원학부 동물생명과학 전공 전태일 교수님을 큰 박수와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전남대학교 전태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제가 전공이 바이러스 감염병이 아니고 저는 지방 전공입니다. 지방. 그래서 지방 대사 전공인데요. 우연한 기회에 최근에 이 수의과 대학에 전남대학교 수의과 대학에 조균호 교수님이라고 바이러스 전문가가 계세요. 이제 그분하고 우연하게 만남을 갖다가 연구를 시작하게 돼서 꽤 재밌는 내용을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여러분들께 좀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주제를 바이러스의 돼지 저금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 사진을 보면 여기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게 다 지방 방울이에요. 그래서 지방 방울이 뭔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순서는 먼저 지방이 뭔지를 좀 한번 소개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도대체 지방과 바이러스가 만나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방 혹은 지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하면은 리피드는 지질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지질이라는 표현이 맞고요. 근데 우리가 뭐 지방, 지질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 리피드, 지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일단은 중요한 생체의 구성 물질이다. 즉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필수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또 기능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이 특징은 물하고 친하지 않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의 용해가 높지 않고요. 물하고 섞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얘네들은 그 외에 뭐 에테르나 벤젠, 클로로포름 같은 유기용매에는 잘 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물하고 친한 성질을 친수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하고 친하지 않은 성질을 소수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방은 친하지 않으니까 소수성이라고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능은 어떤 기능들이 있느냐 하면 1차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에너지죠.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은 뭐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필수적으로 무엇인가를 섭취를 해야만이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삼시세끼를 먹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만드는 주 원인, 에너지 원이 있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 다 배웠을 것 같은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지방이 바로 이 지질인데요. 이 첫 번째 우선은 에너지 원이 되는 거죠. 리피드의 주 기능은 첫 번째는 에너지 원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이 지질은 우리가 지방 또는 기름이라고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은 팻이라고 부를 수 있고 기름은 오일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지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에너지를 우리는 바로바로 다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몸에 저장을 해 놓는데 그 저장하는 장소가 바로 지방 조직이에요. 아디포스 티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방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생체막, 세포막이죠.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그 세포는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포막의 주 구성 성분이 바로 리피드입니다. 지방이고요. 대표적으로 포스포리피드, 우리가 인지질이라고 부르는 포스포리피드 혹은 많이 들어봤을 콜레스테롤 그런 것들이 다 생체막을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왁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곤충 같은 경우도 껍질 부분, 큐티클 부분이 왁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피부도 일부 왁스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 작용이 있고요.
보호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왁스라 해서 벌꿀집 거기도 왁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호르몬, 그 다음에 에이코사노이드라는 또 다른 어떤, 리피드 관련된 물질이 있는데, 얘네들을 만드는, 전구체, 그러니까 리피드로부터 이런 아이들이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나오진 않지만, 담즙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담즙산은 이제 간에서 만들어서 소장으로 분비가 되면 그 소장에서 우리가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기름기 음식은 또 잘 흡수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담즙산인데요. 여러분 혹시 우루사 들어봤어요? 네. 그게 바로 담즙산이에요. 우루사의 주 성분이 담즙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는 그 담즙산이 단순히 지방을 흡수하는 것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건강상으로 좋은 역할을 한다라는, 특히 간 건강에 좋다라는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오래전부터, 간 보호 기능 약으로서 많이 팔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세포 신호를 전달하는 데에도 리피드가 사용이 되고, 색소 물질에도 사용이 되고, 절연체라고 되어 있는데, 절연체는 우리가 밖에 있는 전선을 보면은 전선 구리선이지만 바깥에는 절연체로 쌓여져 있죠. 까만색 피복으로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 쌓여져 있는 이유는 전류가 다 통하지 않는 것도 절연이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왜 쌓아놨을까요? 물론 당연히 위험하니까 쌓아놨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안 그러면은 손실이 되거든요. 전류가 흐르면서 밖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걸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또 이렇게 감싸줘요. 근데 우리 몸 세포도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뉴런 신경세포를 보면은 아마 신경세포를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삐쭉삐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엑손이라는 것이 쭉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뉴런이. 근데 요 길게 되어 있는, 이걸 축삭이라 그러고 엑손이라 그러는데, 바로 그 신경 신호 전달 물질이, 그 엑손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서, 그 다음 신경세포에 전달을 하거든요. 근데 그 흘러가는 것이 마치 전선과 같아요. 그래서, 그 신경 신호 전달 물질이 그 외부에 보호를 하지 않으면은 밖으로 막 새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마이엘린 시스라는 것을 이렇게 전선을 쏴주는 그 절연체처럼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리피드가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지질은. 그래서 종류가 한 5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패티 애시드, 지방산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첫 번째 기능이 에너지를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저장하는 에너지원이라 그랬어요. 근데 주로 저장하는 형태는 이 중성지방이라고 불리는 트리아실 글리세롤이라는 형태로 만든 다음에 저장을 하게 돼요. 여기서 보면 이제 비극성이라고 나오는데, 극성은 이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글리세로 인지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막을 구성하는 주성분인 인지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핑고 지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막 구조를 형성해요.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극성이라고 써 있는데요. 요 밑에 구조를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 옆에 있는 이 사진은 우리 세포막,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는 다 이와 같은, 세포막은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는데요. 요 바깥쪽이 세포 바깥쪽, 요 안쪽이 세포 안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바깥쪽과 안쪽은 모두 다 수용액 조건에 노출되어 있어요. 환경이 수용액 상태예요. 안쪽과 바깥쪽은, 세포의 안쪽, 바깥쪽. 근데 그 사이를 세포막이 이렇게 세포 안쪽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 세포막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리피드, 지질이 되는 거죠. 근데 지질 이중층이라 그래서
바깥쪽 층이 있고 안쪽 층이 이렇게 있는데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머리 모양을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녹색 꼬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 인지질, 얘네들이 이제 인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지질을 보면은 글리세롤 포스포리피드, 스핑고신 리피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은 여기 보면은 글리세롤이라는 물질이 하나 있고 그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하나, 둘, 그 다음에 포스페이트와 또 여기는 알코올이라고 써 있지만 또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이렇게 막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핑고리피드는 스핑고신이라는 물질에 지방산이 하나, 또 포스페이트에 콜린 혹은 또 그 외에 다른 기능하는 물질들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의 구조는 우리가 양친매성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아까 지방, 패티애시드 지방산은 물하고 안 친하다 그랬잖아요. 소수성이라고. 근데 얘네들은 요 지방산은 물하고 친하지 않는 소수성이지만은 여기에 있는 글리세롤 포스페이트는 물하고 친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양친매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양쪽 다 친하다. 그래가지고. 근데 근데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왜 막을 구성하는데 좋냐? 그러면은 바로 이런 모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하고 친하지 않은 애들은 친하지 않은 애들끼리 여기 녹색으로 된 거는 다 요 지방산을 의미해요. 녹색으로 된 건 지방산, 요 동그란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거는 요 글리세롤 포스페이트 혹은 스핑고신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막을 기준으로 바깥쪽을 물하고 친하고 안쪽도 물하고 친하니까 얘네들은 다 이런 바깥쪽과 안쪽으로 노출되어 있고 대신에 요 사이는 리피드, 지질로 친한 지방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모든 세포의 기본적인 구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소프레노이드, 아이소프레노이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에 대표적인 지질은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생겼죠. 4개의 링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호르몬, 우리가 성 호르몬도 다 여기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이게 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죠. 그 다음에 비타민 이것이 다 리피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모든 거를 다 하진 않고 오늘은 그 뒤에 바이러스 내용을 할 때 좀 알아둬야 할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지방산과 중성지방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방산. 아마 많이 들어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산. 그러면 여기 보면은 지방산은 기본적으로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맨 마지막에 카복실 그룹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COOH가. 그래서 탄화수소라고 불러요. 탄소, 수소가 계속 이렇게 체인 형식으로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탄소의 숫자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뭐 12개짜리부터 20개 혹은 그 이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지방산을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구조적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포화지방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포화지방산이라고 나눌 수 있어요. 혹시 이 둘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녹는 온도. 맞았어요. 어느 정도는. 네. 그 초등학생이잖아요. 그죠? 초등학생 수준에서는 뭐 거의 완벽한 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조금 더 고차원의 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녹는 점이 다를까요? 그러면 결합 강도가 달라서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꽤 괜찮아요. 네? 유동성이 떨어져서 여기 써 있는 거 읽는 거 아니죠? 지금. 네. 자, 그 왜 유동성이 떨어질까요? 자, 답은 맨 위에 있습니다. 이중결합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구조적으로. 이중결합이라는 거는 여기에 보면은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탄소와 탄소 간에 단일 결합을 하고 있는 전자 하나를 공유하는 그 단일 결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두 개의 더블 본드를 형성하고 있는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결합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일렬로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직선적인 형태인 거죠. 근데 얘네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저쪽에서도 얘기했고 유동성이 떨어져요. 이런 결합을 하게 되면. 그리고 유동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워낙 이렇게 빽빽하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떨어뜨리려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녹이려면 열을 가해야 되잖아요. 그 열이 에너지인 거죠. 그러니까 빽빽하게 되어 있는 애들은 열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녹는 점이 더 높아지는 거죠. 더 많은 열을 가해줘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맞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중결합을 갖게 되는 경우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탄소 꼬리가 이 지방산의 꼬리 모양이 이렇게 꺾여 있어요. 이중결합이 된 부분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꺾여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꺾이기 때문에 이 지방산들 사이사이가 공간이 생기죠. 공간이 생기면서 얘네들이 이제 약간 이렇게 유동성이 생기고 훨씬 더 결합력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 낮은 온도에서 잘 녹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버터는 부엌에 버터가 딱 놓여 있으면 버터는 안 녹고 딱딱히 있죠. 하지만 올리브 오일은 액체로 돼 있잖아요. 버터는 대부분이 다 포화지방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온에서는 고체 상태로 되어 있지만 올리브 오일은 대부분이 불포화지방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병에다 담아 놓는 거죠. 액체니까. 그래서 녹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얘네들은 실온에서 금방 녹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있어요. 이 이중결합이 하나인 경우는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붙어 있지 않은데 모노 언세츄레이티드 패티 애시드라고 불러요. 하나인 경우. 모노가 하나란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 이상인 경우는 우리가 폴리 언세츄레이티드 패티 애시드라고 해서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아마 여기 뭐 아이들 어머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오메가3 지방산 뭐 이런 거 많이 선전에 팔잖아요. 그죠? 오메가3 지방산 먹으면 좋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불포화 지방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중결합이 좀 많은 고도 불포화 지방산. 그거를 의미하고 있어요. 뭐 여기서는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지방산이라는 게 있고. 근데 우리가 아까 그 지방의 첫 번째 기능이 에너지를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방산 형태로 세포가 그대로 에너지를 저장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주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 트리아실 글리세롤이라는 중성지방 형태, 요 모양이죠. 요게 이제 글리세롤의 구조고요. 글리세롤의 구조고, 이제 실제 패티애시드는 이거보다 훨씬 길게 돼 있지만, R은 이제 탄소가 여러 개가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방산이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 요 형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 형태를 만들고 나서 이거를 지방의 세포 안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바로 어떤 형태로 저장되면 오늘의 키워드인 지방방울. 바로 요런 모양이 생성돼. 요게 하나의 세포예요. 동그란 거 하나가. 하나의 세포 안에 이와 같이 커다란 지방방울을 만드는 거예요. 그 지방방울 안에 바로 지방산 글리세롤로 구성되어 있는 트리아실 글리세롤도 존재하고 아까 얘기했던 콜레스테롤도 존재하고 인지질도 존재하고 다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너지원이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위를 통해서 소장에서 흡수를 하죠. 그래서 포도당을 흡수하고 아미노산을 흡수하고 지방산을 흡수해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그걸 가지고 에너지를 쓰는 거는 지방산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포도당을 먼저 사용해요. 그래서 포도당을 먼저 사용을 해서 에너지를 막 써요. 그리고 지방산은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 저장을 해놔요. 글루코즈를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저장해 놓죠. 그 저장해 놓은 형태가 바로 트리아실 글리세롤이고 이게 바로 여기에 저장돼 있는데 주로 어디에 저장돼 있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 조직, 피하 지방 혹은 장기 내에 있는 지방 그런 곳에 다 일일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을 저장하는 것은 포도당보다 훨씬 더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어서 나중에 이제 포도당을 더 이상
에너지원으로 쓸 수 없을 때나 혹은 아주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그럴 때 바로 이 지방을 분해해요. 이제 다시 저장해져 있던 트리아실글리세롤의 요 결합을 딱딱딱 끊으면은 가수 분해를 통해서 물을 첨가해서 딱딱딱 끊으면 다시 글리세롤과 세 개의 지방산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결국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냐면 바로 이 지방산을 이용을 해서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에너지 ATP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때까지 계속 저장을 해놓는 거죠. 리피드는. 자, 그래서 그때 바로 이제 중성지방이 사용이 된다. 자, 그러면 지방방울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을까?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겁니다. 지방방울은 아까 봤듯이 염색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녹색으로 중성지방을 염색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있어요. 형광물질이. 그래서 형광물질을 이렇게 세포에다가 넣으면 우리가 형광현미경을 가지고 이렇게 녹색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지방방울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을 확대를 해서 전자현미경으로 다시 살펴보면 이와 같이 커다란 지방방울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방방울, 아까 얘기했지만 그 우리가 세포 이중막의 경우에도 세포 안쪽, 세포질 내는 다 수용액 상태고, 그죠? 근데 지방을 세포질 내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지방은 물하고 친하지가 않잖아요. 저장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얘를 또 물하고 친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변에 뭐가 있냐면은, 아까 답을 얘기해버렸네.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질 이중층을 구성하는 주 성분의 리피드가 뭐라 그랬어요? 예, 똑똑하네. 그 인지질이 바깥에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들이 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바깥쪽이 다 물하고 친한 아이들로 쫙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세포에 저장하기가 아주 좋아요. 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 안쪽은 다 물하고 친하진 않은 아이들만 다 모아놨어요. 이런 식으로. 네. 자, 이게 전형적인 지방방울, 우리가 리피드 드랍블릿이라는 아이의 구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지방방울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방방울은 에너지만 저장하는 게 아니고, 뭐 요거는 조금 좀 어려운 내용일 수는 있는데 간단하게 할게요. 일단은 지방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얻어요. 산화를 시켜서.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얘네들은 또 이 지방의 독성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지방의 독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패티에스 지방산,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이 두 개가 지방산 자체로 우리가 프리패티에시드, 유리 지방산이라고 부르는데, 트리아실글리세롤, 중성지방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고 지방산 자체로만 존재하게 되면은 걔네들은 세포 스스로를 막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 스스로한테 안 좋아요. 그런 상태로만 계속 있으면.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 걔네들이 이렇게 저기 보면은 이스터폼이라서 지방산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모양이 잠깐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콜레스테롤로 존재하면 그것도 세포한테 좋지가 않아요. 걔네들이 세포를 또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존재하지 않게끔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이 지방방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방방울 안에 있으면 얘네들은 이제 이 바깥에, 지방방울 바깥에 있는 세포의 다른 단백질이나 뭐 핵이나 이런 거를 공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로부터 보호를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외부에서 환경오염물질 같은 것들이, 특히 독성물질이 보면은 리피드 지방하고 친한 아이들이 꽤 많이 있어요. 물하고는 잘 안 친한데 지방하고 친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게 우리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세포가. 그럴 때 세포는 얘네들을 지방방울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공격을 못하게, 세포를 공격을 못하게 이렇게 하는 보호 기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의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가 단백질은 DNA로부터 만들어지잖아요. DNA가 전사를 해서 RNA가 만들어지고 R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 단백질은 최종적으로 기능을 하려면은 이렇게 막 접혀야 돼요. 그냥
바로 쓰는 게 아니고 막 접혀야 되는 거죠. 접혀야 최종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요 지방방울 이쪽에서 이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그만큼 최근에는 어떤 기능을 또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됐다면 그랬을 때 이 바이러스나 세균이 이 지방방울을 우리가 쓰지 못하게 혹은 자기네들이 쓰려고 가져간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왜 가져가는지 도대체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보고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던진 거는 도대체 왜 바이러스가 지방방울을 자기네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거에 이제 의문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바이러스가 뭔지를 좀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바이러스 최근에는 아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국민이 바이러스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더 깊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 것 같아요. 일단 바이러스는 굉장히 작은 전염성 병원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세포,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동물 세포예요. 여기 사이즈를 보면 약 5만 내노미터 정도라고 되어 있죠. 여전히 작은 사이즈예요. 그죠?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세균은 약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작고, 근데 바이러스는 더 작아요. 얘보다 훨씬 더 약 200 내노미터. 제일 작은 거는 80 내노미터. 그러니까는 세균보다도 적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제일 처음 발견한 거는 우리 여과지 필터에다가 보통 세균들은 필터에 그 세균이 감염된 거를 이렇게 쭉 부으면은 액체를 부으면 다 걸러져요. 필터에 세균이. 근데 바이러스는 그걸 다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이러스란 존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죠. 필터를 걸러지지가 않으니까. 그 정도로 작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러스는 그럼 특징이 뭐냐? 바이러스는 일단 세포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핵이 없어요. 그리고 세포 소기관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골지체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리고 세포질도 없어요. 얘네들은. 그리고 바이러스는 생물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생물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물체라고 부르나요? 다 하네요. 이거는. 일단 스스로 아까 얘기했지 대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스스로 ATP,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대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스스로 증식, 복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는 세포들이 죽고 똑같은 아이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DNA도 계속 복제가 되고 있고 현재 이제 그걸 못하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스스로. 하지만 얘네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우리와 똑같이 핵산을 가지고 있어요. DNA와 RNA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DNA, RNA가 유전 정보 물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복제가 되고 다음 자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전달이 되는데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RNA,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RNA, DNA는 이 캡시드라는 단백질로 보호되어 있어요. 우리 세포는 RNA 단백질이 염색체에 담겨져 있고 그 염색체가 핵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호가 되어 있죠. 바이러스는 이 캡시드라는 단백질로 보호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단백질은 특히 여기 보면은 인벨롭이라는 외피, 외 껍데기가 이렇게 있는 바이러스도 있는데 여기 보면 HIV 바이러스 들어봤어요? 에이즈 바이러스죠. 휴먼 이뮤노 디피션트 바이러스.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에이즈가 걸리는 것은 나중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유도한다고 얘기를 하죠. 에이즈가. 그래서 얘네들은 바이러스의 특징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얘네들은 이렇게 RNA가 있고요. 그 다음에 RNA를 다시 DNA로 바꿀 수 있는 역전사 효소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캡시드란 단백질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외피, 여기 보면은 인벨롭이라고 부르는 외피가 이렇게 감싸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뾰족뾰족 튀어나온 것이 바로 당 단백질이에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는 당단백질.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모든 바이러스가 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외피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얘네들은 RNA하고 프로테인 코트 캡시드는 가지고 있죠. 근데 외피 껍데기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종류별로 다양하게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이러스는 어떻게 숙주세포를 감염을 시킬까라는 거는 첫 번째는 일단은 바이러스가 호스트, 숙주세포에 감염이 되려면 제일 처음에 해야 할 일이 세포를 인식을 해야 돼요. 어떤 세포에 가서 감염을 시킬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세포를 다 감염시킬 수가 없고 모든 종을 다 감염시킬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는 특정한 세포, 특정한 종만 감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세포막 표면에, 우리 세포막 표면에 이런 수용체가 있는데, 여러 수용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혹은 두 개의 특별한 수용체에 꼭 바이러스가 결합을 해야만 해요. 거기에.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수용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바이러스가 아무리 들어와도 나는 감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박테리오파지라는 아이인데 이 박테리오파지는 마치 그 달 표면에 있는 달 탐사선 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이제 박테리오파지는 박테리아, 세균만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 박테리오파지가 아무리 우리 몸속에 들어와도 우리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박테리오파지가 우리를 감염시킬 수가 없으니까.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없어서. 그래서 일단은 제일 처음에 해야 할 일은 감염돼야 할 그 세포의 표면에 수용체가 자기하고 딱 맞아야 돼요. 딱 맞으면 그러면 이제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자기의 유전 물질 RNA 혹은 DNA를 그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제 어떤 바이러스는 이 박테리오파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DNA를 안으로 넣어주고 껍데기는 이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동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이렇게 들어가요. 다 같이 들어가서 외피는 세포 안에서 분해가 돼서 없어지고 유전 물질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럼 이게 이제 첫 번째 바이러스가 세포에 딱 침입을 하는 단계예요. 그러면 침입을 한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증식이 일어나야 되겠죠. 증식. 복제를 해야 돼요. 그 복제를 바이러스가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숙주세포의 복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RNA나 DNA가 들어가고 나면은 그 DNA가 숙주세포의 핵 안으로 이렇게 몰래 들어가요. 몰래 그 유전 DNA에 쏙 들어가서 우리는 이게 우리 건지 남의 건지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이러스 DNA지만. 그래서 이거를 내 DNA가 복제될 때 바이러스 DNA도 같이 복제를 하고 내 DNA로부터 RNA를 만들고 단백질을 만들 때 바이러스 것도 같이 만들어서 막 만들어줘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바이러스는 이제 막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자기께 복제가 되면 바이러스가 다시 조립될 때 필요한 단백질들이 여기 이제 다 모여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원래 침입했던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어셈블, 다시 조립을 한다 그러는데 레고 조립하듯이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조립을 해서 원래 모양으로 딱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지는 거죠. 얘네들은 여기다 넣고 하나 넣으면 하나 만들고 하나 넣으면 하나가 들어와서 하나 만들 때까지 계속 복제를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아주 빠른 속도로 뭐 하나의 A라는 단백질을 막 계속 만들어내고 또 B는 또 B를 막 만들어놔서 막 레고의 이 하나하나의 단위들을 방 안에 쫙 깔아 놓은 다음에 그냥 무작위로 막 조립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조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성체가 만들어지면 이제 세포 밖으로 나오면서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최종적으로는 이 세포는 이제 죽게 돼요. 이 과정이 이제 바이러스의 증식 관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감염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를 이제 퇴치를 시키려면
당연히 백신을 개발을 하잖아요. 그죠? 백신 개발을 할 텐데, 백신으로만 안 되고 치료제도 필요하죠. 치료제도 필요할 텐데, 대부분의 치료제는 바이러스 껍데기에 있는 그 아까 얘기했던 당 단백질, 거기를 다 표적을 해요. 약물이 바이러스에 다 가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표적을 많이 해서 약을 만들어요. 대부분의 약들이. 근데 그런 경우에 단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변이 폼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알파, 베타, 델타, 뭐 오미크론 이런 식으로. 그죠? 걔네들이 바깥쪽 껍데기를 계속 바꾸거든요. 그러다 보면 맨 처음에 바이러스의 바깥쪽 껍데기에 있는 단백질을 표적으로 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이 처음에 잘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또 약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이미 돌연변이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약물의 타겟이 되는 표적의 단백질을 바꿔버리니까 우리가 만든 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혹은 또 요새는 항체 치료제를 많이 만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바깥쪽 단백질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이용해서 치료제를 만들어요. 중화작용을 일으키고 그런 형태를 가게 되는데 그래서 점점 이 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하는 약물 치료는 어느 정도 한계가 생기는 거죠. 그 기간이 효율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치료의 전략을 이제 좀 바꿔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돌연변이가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표적을 하지 않고 바이러스는 무조건 숙주 안으로 들어와서 숙주 안에 있는 시스템을 무조건 이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숙주 안에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표적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본 것이 뭐냐면은 바로 지방방울이에요. 지방방울. 뭐 아직 정확히는 이 당시에는 정확히 지방방울이 어떻게 표적이 될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지방방울, 리피드 드랍플릿이 뭔가 변화가 생기더라 라는 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처음에. 그래서 세포에다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을 시킨 다음에 아까 아마 봤던 지방방울을 염색하는 바디피라는 형광 물질을 세포에다가 넣어주면은 지방방울만 녹색으로 염색이 돼요. 그리고 이 빨간색은 이제 사스 바이러스 바깥쪽에 있는 단백질인 스파이크 단백질이 있어요. 그 단백질로 염색을 했고. 그래서 이제 빨간색은 시간이 여기는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안 된 애들이고 4시간, 8시간, 12시간 이렇게 18, 24, 36, 48시간까지 쭉 관찰을 한 거죠. 자, 빨간색을 보면은 여기서 8시간부터 빨간색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즉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많이 증식을 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때 녹색 지방방울도 어떻게 8시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12시간, 18시간까지 나타나다가 24, 36, 48이 되면 사라져요. 지방방울이. 이러한 커브를 가지고 있어요. 감염이 되면 지방방울이 올라갔다가 뒤에서는 없어지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는 이게 궁금한 거죠. 왜 지방방울이 생기고 왜 지방방울이 올라갔다가 없어지는가. 이제 그거를 저희가 연구를 한 건데 우선 맨 처음에 앞부분 처음 지방방울이 생기는 거를 먼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일단 지방방울이 생기려면 세포 내에서 지방을 합성해야 돼요. 지방산을 합성하고 아까 에너지 저장 형태인 뭐였어요? 지방방울 안에 주로 들어가는 에너지 저장 형태의 지질 이름이? 인지질 말고 인지질 바깥쪽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뭐였지? 글리세롤에 지방산 3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트리글리세라이드 혹은 트리아실글리세롤 한국말로는 중성지방 이렇게 그 모양 그걸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만들려면은 여러 가지 단백질들과 효소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단백질들을 이제 양을 이제 분석을 해본 거죠. 과연 똑같이 지방방울이 증가되면 감소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인가. 똑같은 시간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얘네들이 모두 다 지방방울, 지방산과 트리아실글리세롤을 만드는데 필요한 단백질들이거든요. 얘네들이 모두 이렇게
처음 1시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8시간 때부터 아주 많이 만들어지고 그 뒤에는 점점 없어져요. 지방방울이 만들어지는 패턴하고 똑같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얘네들이 만약에 없으면 지방방울이 안 만들어질까? 라는 게 이제 그 다음 실험, 우리가 항상 실험을 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다면 그거를 없애보는 거예요. 없애봐서 뭔가가 현상이 바뀌면 중요한 거고 없앴는데 아무런 현상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단순하게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는 무슨 바이러스를 사용했냐면 H1N1이라는 독감 바이러스예요.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인데요. 그 독감 바이러스를 이제 감염을 시켰어요. 독감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사스코브처럼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그래서 봤더니 이제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 보면은 지방방울이 이렇게 녹색으로 아주 많이 차 있고 이제 아까는 이제 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염색을 했는데 얘는 이제 독감 바이러스니까 또 다른 단백질 M2라는 단백질을 많이 이제 증식이 된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때에 이 지방 방울을 만들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 요 두 개를 없애버렸어요. 하나씩 없애고 두 개를 다 같이 없애고. 그랬더니 여기에 녹색이 얘보다 잘 안 보이죠. 지방방울이 잘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동시에 바이러스의 색깔도 줄었죠. 그 얘기는 지방방울이 안 만들어지면 바이러스도 증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가 증식을 막으려면 지방방울을 못 만들게 하면 바이러스 증식을 막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발견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초반에는 그렇고 뒤에 우리가 이 앞에서 봤을 때 24시간, 36시간 정도 됐을 때 이때는 지방방울이 사라지잖아요. 왜 사라지냐 이거죠. 이때는. 그리고 왜 사라져서 그게 뭘 하는 건가? 자, 지방방울이 사라진다는 거는 지방을 분해하는 거예요. 분해. 아까는 지방을 합성하는 거고 후반기에는 감염 후기에는 지방을 분해를 하는 과정이 올라가요. 지방을 분해할 때는 분해하는 효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ATGL, HSL, MGL.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지방방울 안에 주 성분이 뭐라고요? 주성지방. 걔네들은 지방산이 몇 개? 3개. 얘네들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다 떨어지지 않고 하나씩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특별한 효소들이 하나씩 필요해요. 서로 다른 효소들이. 그래서 이 ATGL이라는 효소가 요 트리아실글리세롤의 지방산 하나를 딱 떨어뜨리면 지방산이 2개이기 때문에 다이아실글리세롤 DG로 되고 지방산 아직 2개 남아있죠. 그리고 지방산 떨어져 나갔고 그 다음에 HSL이라는 효소가 또 하나의 지방산을 떨어뜨리면 이제 지방산 하나만 남고 모노글리세롤 라이페이지가 또 지방산을 떨어뜨리면 글리세롤만 남아요. 그러면 지방산 3개가 나오게 되죠. 자, 이 과정이 바로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 후반기에 지방 방울들이 감소됐다라는 얘기는 지방 분해가 활성화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지방 방울을 분해할 때 필요한 효소의 양이 변할까라고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봤더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HSL이 바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잖아요. 그걸 녹색으로 염색을 했더니 녹색이 아까 지방방울이 처음 생길 때는 약 한 8시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잘. 그러다가 뒷부분 한 18시간, 24시간 이쯤 됐을 때 이 지방방울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얘기는 감염 후기에 지방방울이 분해되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분해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한 셈이죠. 오케이. 그러면 아까 앞에서 지방 합성을 막았더니 바이러스가 잘 못 자랐잖아요. 그러면 요번에는 지방을 분해를 못하게 하면 마찬가지로 바이러스가 잘 못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하다면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요 효소를 억제하는 약물이 있어요. 에클라스테틴이라고 K10499라는 약물이 있는데
이 약물을 처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바이러스,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 유전자가 복제되는 비율,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 바이러스가 생산되는 생산 그 프로젠이라고 그러죠. 자손들의 숫자를 본 거예요. 보면은 일단 먼저 리피드를 먼저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바이러스가 이미 감염돼서 감염 후기에 이 녹색으로 염색된 리피드 드라플릿, 지방방울이 막 다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ATGL이나 HSL, 지방방울을 분해하는 효소 억제제를 이렇게 넣어주면 지방방울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그때에 사스코브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 염색한 걸 보면은 아무것도 안 넣은 거는 아주 많은 바이러스가 있는데 얘네 둘 억제하는 드럭을 처리했더니 바이러스가 잘 안 자라는 거예요. 또. 그쵸? 그러니까 여기를 막았더니 지방방울이 분해되는 걸 막았더니 바이러스가 안 자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처럼 지방방울을 못 만들게 해도 바이러스가 못 자라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지방방울을 분해하지 못하게 해도 못 자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많이 만들어서 후반에 지방방울을 사용하기 위해서 바이러스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지방방울을. 처음에 많이 만들어 놓고 나중에 자기네들이 이걸 사용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 만들게 하거나 나중에 사용을 못하게 하면 바이러스가 못 자라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럴 때 이 지방이 분해될 때 많이 나오는 지방산이 도대체 어떤 걸까? 지방산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살펴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팔미틴산하고 올레익산이 있어요. 올레익 애시드. 이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것은 그렇다면 여기 이게 얘네를 분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분해하기 못하게 만드니까 이제 지방산이 분비가 안 되는 거죠.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잘 안 자라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지방산을 임의로 넣어주면 바이러스가 다시 잘 자라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중요하다면. 그래서 바이러스가 잘 안 자라는 약물을 처리한 조건에서 이 두 지방산을 다시 넣어줬더니 바이러스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산을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거죠. 외부에서. 네. 그래서 이 여기서 지방을 분해를 해서 지방산을 바이러스에 공급하는 것이 바이러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다 세포 실험이죠. 세포 실험을 했고 이제 실제 동물에서도 이런 효과가 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항상. 동물에서 우리가 두 가지 종류를 이용했어요. 우리가 바이러스를 두 종류를 사용했으니까 하나는 독감 바이러스,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는 생쥐를 이용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쥐를 감염을 잘 못 시켜요. 그래서 햄스터를 이용을 했어요. 독감 바이러스는 이제 생쥐에다가 먼저 여기다가 주입을 하고 그 다음에 한 15일 정도까지를 놔둬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아까 약물 있죠? 여기 나왔던 요 약물, 요 효소를 억제하는 요 약물을 같이 주었어요. 경구로 입으로 이렇게 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뭘 줬냐면은 여러분 타미플루 들어봤어요? 독감 치료제잖아요. 그게 성분이 바로 이 오셀타미비르라는 거거든요. 얘를 또 같이 넣어줬어요. 컨트롤로. 자, 그래서 마우스 같은 경우는 독감 바이러스를 넣으면은 여기서 보면은 한 7일 정도부터 애들이 죽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생존 곡선이거든요. 자, 이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죽는 거예요. 하나씩 죽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뭐 한 20마리 정도를 실험을 했을 때. 자, 한 6일째부터 한 마리씩 이렇게 죽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9일이 되면 모든 마우스가 다 죽어요. 감염이 되면. 근데 여기 보면은 녹색. 이 녹색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타미플루. 타미플루를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타미플루 먹인 아이들은 약 한 30%는 살아요. 15일까지. 여전히 70%는 죽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요 앞에서 얘기했던 요 약물을 처리한 아이는 타미플루보다도 훨씬 생존율이 좋아요. 한 50%는 살아요. 근데 여전히 반은 죽어요. 근데 이 타미플루랑 우리가 발견했던 이 약을 같이 주면 감염이 안 된 애들처럼 다 살아요. 죽질 않는 거죠.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뭐 체중 변화도 단위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독감도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폐 병변이 일어나거나 섬유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진도 있는데 여기서는 안 보여주지만 그런 것도 다 회복이 돼요. 그러면 이제 사스는 어떠냐? 사스는 햄스터에다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감염시키고 그 다음에 약물 주고 그 다음에 최근에 사스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들어봤어요? 팍스로비드라고? 네,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렘데시비르라는 약물인데 이 약물을 또 컨트롤로 줬어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는 햄스터는 사스에 감염됐다고 죽지는 않아요. 대신에 굉장히 좀 폐가 완전히 섬유화가 돼가지고 호흡을 잘 못하는 상황이 되죠. 이제 그랬을 때 렁의 상태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 요게 이제 첫 번째 오리지널 라인의 사스고 그 다음 알파 폼, 그 다음에 베타 사스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폐의 병변 이 높은 게 안 좋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낮은 게 좋은 거예요. 폐에. 여기서 보면은 람데스비르 그 팍스로비드도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에클라스틴도 효과가 있고 두 개를 같이 처리하면은 독감 바이러스처럼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체중 감소도 훨씬 더 덜 하고요. 그러니까는 사스나 독감 바이러스 모두 다 리피드를 잘 분해를 못하게 하면은 충분히 효과가 있고 기존의 치료제, 바이러스를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와 같이 처리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발견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게 세포 아니라고 하면은 처음에 이 세포막으로부터 영양소가 막 흡수가 돼요. 그러면은 이 영양소를 가지고 특히 지방산, 그 다음에 글루코즈로부터 지방을 만들고 그것을 중간 단계까지는 이렇게 계속 저장을 해놔요. 리피드 드랍플리, 지방방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저장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를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만들어놔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유는 나중에 뒷부분, 감염 후기에 되면은 이 세포가 기능이 막 다 떨어지거든요. 세포막도 구성 성분이 바뀌고 영양 성분을 흡수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영양 성분의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어요. 특히 바이러스가. 세포도 못하지만. 근데 바이러스는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때 이 저금통에서 지방방울을 계속 뽑아 쓰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그걸 분해하는 거죠. 지방방울을 분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앞부분 아예 못 만들어도 죽지만 바이러스가 못 자라지만 뒤에 못 빼놓게 돼지 저금통을 막아놔도 바이러스가 잘 못 자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은 저희 실험실은 이제 주로 지방대사 쪽 연구를 했고요. 주로 이제 수의과대학의 조경호 교수님, 여기 백영빈 박사, 그리고 생명과학연구원의 권현중 박사가 같이 일을 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석고등학교 네. 지방분해 효소 억제제 바이러스 감염 치료 효과에서 그 체중 감소에 대해 그래프를 하나 추가로 삽입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치료 효과에 관해서 체중 감소가 그 직접적으로 그 지방광을 분해랑 관련이 있어서 이제 체중 감소가 되어 있는지 그래프를 만든 건지 아니면은 그 다른 요인을 목표로 그 체중 감소에 대한 그래프를 삽입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 지방 방울하고 체중 감소는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그 특징이 체중이 감소하는 게 특징이에요. 왜냐면은 일단 뭐 사람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동물 실험에서 같은 경우는 좀 바이러스를 굉장히 좀 센 농도로 주기 때문에 애들이 병변이 심해지면 음식을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호흡도 잘 못하고 그러면은 체중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체중이 하나의 마커인 셈이죠. 우리가 얘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얼마나 잘 됐냐 아니면은 그걸 얼마나 회복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에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블로초등학교 강재단입니다. 지방방울을 만들면 바이러스가 후반에 이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걸 세포는 이용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세포도 이용을 하죠. 예. 세포도 이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초반에 세포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지방보다는 글루코즈를 먼저 많이 이용합니다. 세포는 에너지를 만들 때. 그래서 지방 방울이 계속 쌓이는 거는 일단 저장을 해 놓는데, 그러면 후반부에는 이제 바이러스가 지방을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세포도 글루코즈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지방 방울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방 방울을 이용해서 나온 에너지들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한테 나도 모르게 전달이 자꾸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그걸 다 이용을 해버려요. 우리가 이용하기도 전에. 물론 일부 우리가 이용하는 것도 있죠, 당연히. 네. 금호 중앙여자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지방 분해를 할 때 지방 분해를 할 때 효소 등을 사용해서 중성지방을 인지질이나 모노미세인으로 바꾸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지방 분해가 일어나지 않아서 지방 분해했을 때 효과들이 나타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분해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완전히 모노미세인으로 분해가 아니라 덜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효과가 있는지? 그렇죠. 왜냐면은, 근데 이제, 일단은 처음에 ATGL이라는 것이 이제 트리아실 글리세롤의 첫 번째 지방산을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트리아실 글리세롤이 첫 번째 지방산을 떨어뜨리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지방산 2개 있는 애가 만들어져야 그 다음 효소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효소가 일을 못해서 지방산 하나를 떨어뜨리지 못하면 두 번째 효소가 일할 만한 그 지방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분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당연히 효과가 있는 것이겠죠. 있겠죠. 그리고 중간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걸 억제를 하면 첫 번째 지방산 하나는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두 번째부터는 또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3개가 나왔을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적겠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아예 안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덜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죠. 예. 그렇지만 여전히 효과는 있을 것이다. 예.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방금 질문했던 학생이랑 질문이 조금 비슷하기도 한데 네. 이제 퇴지 저공통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의 입장에서 이제 지방을 꺼내서 사용을 하다 보면 이게 그 흐름대로 가지 않을 때가 있고 또는 중간에 그 지방 방울이 과연 온전하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지 아니면 이 중간에 뭔가 사고가 아니다 과정이 잘못되는 경우는 없는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확실히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약물을 처리했을 때요? 아니면은 처리했을 때 이제 원래 바이러스에서 분해가 돼야 되는데 분해가 안 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없는지. 만약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안 된 상황이면 부작용이 있겠죠. 예. 감염이 안 됐을 때는. 근데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 세포에서는 그 세포의 부작용이라는 게 있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일단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이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는 거니까. 예. 그래서 바이러스를 다 없애고 나면 당연히 지방 방울은 어느 정도 다시 또 분해가 될 거예요. 그 약물이 뭐 영원하게 작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만 이제 사람한테 이 약물을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약물이 부작용은 있죠. 그래서 이게 분해를 하게 되면은 인위적으로 이제 지방이 결국은 쌓이는 셈이 돼요. 사실은. 그죠? 지방 분해를 억제하기 때문에 지방 방울이 계속 쌓이는 셈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체중 증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하긴 할 텐데 그거는 실제로 해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약물은 어쨌든
그 예방 약물이 아니라 치료제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감염된 사람한테 이 약을 처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주 단기간을 처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여기서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처방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 한 게 아니고, 짧은 시간 처방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그리고 감염이 됐다는 전제하에서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큰 부작용은 없지 않을까. 저희가 독성 실험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감염되지 않은 동물에서는 거의 독성 효과는 나타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실제 사람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임상 실험까지는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아, 임상은 실제 그 ATG를 억제하는 거는 아마 바이러스 치료제가 아니라 사실 비만 치료제로 어느 곳에서 시도를 했었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아마 임상 1상인가 2상에서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거의 구조를 좀 바꿔보려고 지금 화학과 교수님하고 같이 구조를 좀 바꿔서 효과는 좋고 좀 다른 형태로 하는 길을 바라고 있죠. 네, 네. 그 우리가 임상 실험을 할 때 먼저 동물 실험을 먼저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동물 실험에 그 레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동물 몇만 마리 이상 실험을 해서 네. 효과가 나와야지 이게 효과가 있다. 네네. 이제 먼저 이제 효과가 먼저 나온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을 보는 거잖아요. 네, 뭐 네. 먼저 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단 지금 좀 궁금한 게 일단 동물들은 그 레수가 몇 개 이상이 됐을 때 그게 다시 사람으로 넘어오는지 네네네. 그게 그거 네. 궁금합니다.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텐데요. 그걸 무한정 많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이제 통계를 내야 되니까요. 통계에 기본적으로 최소 필요한 숫자가 한 그룹 군당 한 10마리 정도를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8에서 10마리 정도. 한 군에 8에서 10마리고 그것이 한 번 실험이 아니고 한 3번 정도 반복 실험을 해야 돼요. 독립적으로. 그래서 3번의 실험을 거쳐서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한 30마리 되겠죠. 한 군당 한 30마리 정도 될 거고. 요 실험 같은 특히 이제 그 생존 실험 같은 경우는 10마리로 안 되고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한 3, 40마리 정도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실제 그룹이 여기서는 한 5그룹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많은 불쌍한 쥐들이 죽었긴 한데 인류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고 항상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꼭 마리수가 뭐 몇백 마리가 돼야 된다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은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정도의 한 10마리 정도, 한 군당 10마리 정도에서 효과만 있으면 충분히 이제 임상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죠. 예. 물론 독성 실험에서 통과를 또 해야 되고요. 사실은. 예. 전남고등학교 학생 정민재입니다. 네. 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몸에 좋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그 부분은 그 효과가 사람한테 효과가 있다라는 그 실험 결과도 본 것 같긴 해요. 저도 100% 믿지는 않는데 동물 실험에서는 확실한 그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아주 많아요. 네, 특별히. 그래서 불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불포화지방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중결합이 아주 많은 뭐 DHA 같은 그런 지방산이 있는데 우리가 오메가3 지방산, 뭐 특히 뭐 등푸른 생선에 많이 있다라는 그런 지방산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기능이 어떤 거냐면 이제 그걸 먹으면 뭐 혈액에 보통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좀 많이 생기는 질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걸 먹으면은 좀 이렇게 혈행 개선이 생긴다라는 논문들은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라는 것은 메커니즘은 사실 그렇게 확실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우선 오랜 시간 강연 진행 및 질의응답을 해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